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하우스푸어 대책에 관한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하우스푸어가 무엇이며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푸어란 번듯한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어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우스푸어는 왜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먼저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그 폭등한 부동산을 뒤늦게 샀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하우스푸어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대적인 뉴타운 정책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뉴타운 정책은 엄청난 부동산 폭등을 일으켰는데요. 약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서울 지역의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부동산이 쉽게 많이 빨리 오르니까는 너도 나도 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소득에 비해서 부동산 대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도 몇 년 뒤에 집값이 올랐을 때 팔면 더 큰 이익이 생긴다는 믿음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던 거죠. 그 부동산 광풍이 2007년까지 엄청난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냈습니다. 2007년 겨울에 있던 대선에서 사람들은 뉴타운 정책으로 부동산 개발을 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서울시장이었을 때보다 더 많은 부동산 개발을 해서 부동산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을 취득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가 전과 14범의 범죄 행위가 매우 많은 부도덕한 사람일지라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부동산 거품이 너무 큰 탓에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서울시에 뉴타운이 늘어나면은 부동산이 폭등할 거라는 생각에 오세훈 전 시장과 논의도 없이 그 뉴타운 공약을 남발한 새누리당에게 몰표를 줬습니다. 그 결과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새누리당은 18대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이후에 뉴타운 공약을 대대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MB정부는 새누리당의 지지 속에서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2009년 리만브러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의 금융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이때 부동산 버블이 급속도로 사그라들었습니다. MB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DTI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 없이 저금리 대책을 대책 없이 계속 시행했습니다. 이 참여정부 시절에 실시했던 DTI 규제는 뭐냐면요. 그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그 계산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대출이 너무 크면은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는 자기 소득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입니다. 이 DTI 규제가 있은 뒤로는 거품이 심한 부동산 투기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리만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생긴 금융위기로 부동산 버블이 사그라들기 시작하자 MB정부는 부동산 버블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DTI 규제를 갖다가 완화하거나 폐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금리 정책을 계속 실시한 거죠. 이 저금리 정책으로 원금 상환도 하지 못한 채 간신히 이자만 납입하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하우스푸어라고 부릅니다. 이 하우스푸어 문제는 2009년부터 이미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MB정부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정책으로 하우스푸어 파산을 막는 정말 언발의 오줌 넣기식의 정책으로만 그 부동산 붕괴, 버블 붕괴를 막고 하우스푸어가 계속 늘어나게끔 만들고 있었죠. 만약 금리가 저금리가 아니라 고금리였다면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해서 은행 이자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니까는 사람들이 이자만 납입하면서 어떻게 버틸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본전 생각이 나서 계속 집을 팔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자 납입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면서 하우스푸어 계층이 늘어난 것입니다. 2009년부터 하우스푸어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어 왔지만은 MB정부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2012년 대선이 다가오자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우스푸어들의 대부분은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면은 그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게 이미 한번 증명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2012년이 되자 이 하우스푸어들을 자신들의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해 급히 하우스푸어 대책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게 바로 하우스푸어 해결 대책입니다. 이 하우스푸어 해결 방안은 세 가지가 나는데요. 첫 번째는 매각 후 임대 방안입니다. 하우스푸어가 집을 정부에게 매각한 후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임대하고 살다가 돈이 생겼을 때 정부로부터 우선적으로 그 집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이 정책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정부나 은행이 집을 얼마에 사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우스푸어들이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었을 때 산 가격으로는 절대 사주지 못하고요. 현재 부동산 시세라고 나온 것들도 대부분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호가만 계속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매입 가격을 너무 낮게 하면은 매각 신청자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고, 만약 가격을 너무 높게 해줄 경우에는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우스푸어를 대략적으로 108만 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108만 가구의 20%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가구당 집값을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도 32조 원이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우스푸어들의 가구당 집값이 1억 5천만 원은 거의 대부분 넘거든요. 서울 변두리 지역의 20평대 아파트 값도 3억 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는 이런 자금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신탁 후 임대 방법인데요. 신탁 후 임대는 집주인이 소유권을 유지하되 집을 관리 처분할 권한만을 은행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5년 동안 은행이 이 집을 신탁해주고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5년 내에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은 그때는 은행이 강제로 집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금융그룹에서 이번에 실험적으로 시행한 대책인데요. 이 대책의 문제점은 5년 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은 집을 강제로 매각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하우스푸어들은 5년은커녕 10년 내에도 원금을 상환하기 힘든 입장들이거든요. 물론 그 신탁 기간인 5년 동안 연체이자 등을 내지 않고 월세 형식으로 일정 부분의 경제 지출만 하게 된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인 원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5년 뒤로 미루는 식의 방법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부 매각 후 임대 방법인데요. 이건 그 매각 후 임대 방식을 갖다가 변경한 것입니다. 은행이나 정부가 하우스푸어의 집을 통째로 사주는 게 아니라 하우스푸어가 은행에 대출을 받은 그 지분만을 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우스푸어가 아파트를 6억 주고 샀는데 그 중에서 2억 원이 빚입니다. 그러면은 그 2억 원을 갖다가 국가에서 은행의 빚을 갚아준 다음에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연 이자율 5% 정도 수준으로 월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체이자 같은 경우는 17% 막 18%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컸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도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108만 가구에 해당하는 하우스푸어 가구들에게 이렇게 정부가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는 이런 정책을 집행할 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이런 세 가지 방식이 현재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해결 대책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정책 논의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자 사설입니다. 하우스푸어 대책, 급하다고 호둥대며 내놔선 안 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이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대출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집주인과 정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아까 설명했던 해결 방안 대책 세 가지 중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일부 매각 후 임대 방안인데요. 조선일보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3월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282조 원이고 이 가운데 은행권의 담보인정 비율은 60%를 넘는데
대출은 44조 원이다. 하우스푸어들의 대출금만큼 지분을 사들이려면 최소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정부가 당장 무슨 수로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나서지 못하면 토지주택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데 부채 더미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 공기업이 그럴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당장 그러한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주택공사나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들 공기업이 그 지분을 사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중 자기 집 소유 비율은 60%도 안 돼 무주택 서민들이 수두룩하다. 정부가 세금으로 집 있는 가구의 대출금부터 갚아주기 시작하면 무주택자들은 무리해서라도 너도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쌓이면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등장했다. 여당이 검증되지 않는 대책을 섣불리 쏟아내면 시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 우리은행이 최근 자체적으로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우선은 거래 당사자인 은행과 채무자가 스스로 해법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하우스푸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돈 주고 집을 샀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지라는 것이죠. 집값이 오른다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부동산 정책을 완화해야 된다고 입을 모아 떠들었던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기사에 혹해서 부동산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하우스푸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9월 14일자 기사입니다. 박근혜 하우스푸어 해결책 있다. 집 지분 일부 팔아 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세 가지 해결 방안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해결 방안을 박근혜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겠다는 것인데요. 집주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이 자기 주택 지분의 일부를 공공부분에 매각해 빚을 차감하는 대신 매각한 부분에 대해 임차료를 내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 비율의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이다. 라고 말하며 이 정책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표는 이 대책 말고도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목돈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박 후보는 목돈 없이 전세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집주인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대한 이자 부담을 임차인이 지는 틀에서 연구 중이다 라고 말했다라는데요. 이거는 뭐 거의 지금 전세자금 대출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집주인이 받은 대출의 이자를 갖다가 임차인이 내라는 건데요. 과연 어떤 집주인이 그냥 전세를 줘도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집을 내놓을까요? 사실 지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집주인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보다 더 집주인들이 꺼려할 그런 정책을 내놓는다는데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빚을 짓는 게 아니니까는 저소득층이 보기에는 되게 좋은 정책이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야말로 선심성 공약인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표는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은 이를 국가가 보증해서 제1금융권으로 대출을 바꿔주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대출 이자가 10%가 넘는데 제1금융권은 5% 미만이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은. 그러니까는 2금융권의 대출을 1금융권으로 갈아타게 해주고 그 이자를 갖다가 정부가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국 108만 가구의 하우스푸어들이 지닌 집의 지분 일부분을 매입하는데도 수십조 원의 돈이 드는데 그 자금도 없는 마당에 이렇게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까지 정부가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지의 얘기는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 전세와 월세 가격의 상한을 갖다가 둔다는 건데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자유를 막는 건데요. 위헌의 소지도 있어 보이고 과연 진짜 그 새누리당이 정권 획득 이후 이 정책을 실시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박근혜 대표는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해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마련한 어떤 재원으로 이 많은 정책들을 다 실시하겠다는지 의문입니다.
18대 총선에서 서울시를 뉴타운 천지로 만들겠다며 대책 없이 뉴타운 정책을 내놨던 새누리당이 당선 이후에 입을 싹 닦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공약으로만 내놓고 당선된 뒤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가 당선된 후에 자신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던 것처럼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9월 3일자 기사인데요. 하우스푸어 위에 내가 낸 세금 쓰겠다고?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자. 한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1억 원을 빌려 주식을 샀다. 물론 담보를 제공했다. 주가는 꼬꾸라져 반토막이 났다. 초조해진 투자자는 주식을 팔기 위해 내놨지만 안 팔렸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주식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값을 더 낮춰 주식을 내놓아야 하는데 주저했다. 손해가 커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타이밍을 놓쳤다.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 또는 채권을 처분하고 빚을 회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에 못 미치자 증권사는 추가적으로 투자자의 다른 자산도 압류했다. 이렇게 실패한 투자자, 정부가 나서서 구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우스푸어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구제해선 안 된다는 논지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이 제 뜻대로 투자하고 책임도 지는 게 이 사회의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비싼 값에 주식을 사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준 증권사나 투자자나 손해볼 일이 없어져서 증권사는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투자금을 빌려줄 것이다. 투자자는 이렇게 몽땅 투자를 하다가 투자에 실패하면은 정부에게 손을 벌린다. 이렇게 됐을 때 남는 건 뒤치다거리 아니라 텅 비게 된 나라의 곳간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려고 검토하고 있는 일부 매각 후 임대 정책을 갖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빚내서 아파트를 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하우스푸어는 자신이 원해서 아파트를 샀을 뿐이다. 후일 집값이 뛰어 집을 가진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면 그땐 정부가 이득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한 번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당장 학자금 대출받은 학생, 사업자금 대출받은 자영업자, 생활자금 대출받은 서민 등 이들이 손을 벌리게 되면 뭐라 할 것인가? 표에 눈이 멀어 나라의 장래가 어찌되든 말든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정치권을 보는 유권자의 눈은 어둡지 않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표퓰리즘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라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새누리당의 하우스푸어 구제 정책을 갖다가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랜만에 새누리당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네요. 근데 이 기사에서는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정부가 국민에게 빚내서 아파트를 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막판에 DTI 규제를 했습니다. 이 DTI 규제 덕분에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는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습니다. 그런데 MB정부가 이런 DTI 규제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완화했고 저금리 정책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가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 정도 이자는 계속 갚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집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DTI 규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샀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소득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우스푸어가 됐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정부가 DTI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기 때문에 정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역시 조선일보 못지않게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절에 부동산 재테크가 돈을 번다는 기사를 자주 냈었는데요. 자신들의 기사를 보고 단순한 저축보다 부동산 재테크가 현명한 재테크란 생각에 투기를 했던 사람들을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닐까요? 정부가 하우스푸어를 외면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지만은 이렇게 조중동이 자신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던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 역시 참 무책임한 행위 같습니다. 다음은 내일신문의 기사인데요. 7월 9일자 기사입니다. 하우스푸어와 은행의 탐욕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하우스푸어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잠시만 계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1억 원을 6%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이자만 매달 50만 원을 내야 하고 10년 분할 상환의 경우 매달 84만 원씩 원금을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원리금이라 그러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리금이 매달 138만 원인 겁니다. 그런데 2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라면 매달 268만 원을 갚아야 한다.
월소득이 600만 원인 사람도 힘에 부치는 일이다. 가령 월소득이 각각 300만 원인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2억 원을 대출받으면 원리금을 갚는 게 벅차단 얘기입니다. 4년 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전문가들은 그 주범으로 세 가지를 지목했다. 저금리 정책과 은행의 탐욕, 그리고 신금융기법이었다. 신금융기법이란 것도 알고 보니 은행의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수단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내일 신문은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터졌던 원인이 저금리 정책과 은행의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MB정부가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왔었죠. 그럼 과연 은행의 탐욕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신문은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은행의 탐욕이라고 얘기하면서 은행의 탐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은행들도 갚을 능력보다 과다한 대출, 즉 서브프라임 대출을 미국 은행들 못지않게 공급했다. 이는 분명한 은행의 탐욕이다. 대출 후 3년간 원금을 받지 않고 3년 후에는 또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은 미국보다 더 위험한 발상이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로 이자 부담마저 낮았던 것을 기회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세일에 나서기도 했다. 대출 이자 덕분에 은행의 이익이 치솟자 경영진을 비롯한 간부들은 상당한 성과보수를 챙겼다. 이 역시도 은행의 탐욕이다. 실제로 이런 대출이 이루어졌는데요. 부동산 대출을 2억 원을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액은 무려 월 268만 원입니다. 근데 많은 은행들이 3년 동안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자만 내고 3년 뒤에 다시 대출을 연장하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대출 이자만 갚을 경우에는 대출 2억 원에 대한 이자가 약 10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만 했던 거죠. 여기서 은행들이 3년이란 기간을 준 이유는 우리나라 법상 2년 거치 3년 소유, 즉 2년 동안 자기가 그 산 집에서 거주하고 3년 동안 그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3년이란 기간이죠. 이 3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다면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5억 주고 이 아파트를 샀는데 3년 지나서 7억이 됐다. 그러면은 2억의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억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3년 동안 네가 거기서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으면서 3년이 지나면은 즉각 팔아서 대출을 갚아라. 만약 못 갚으면은 한 번 더 만기를 연장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부동산 투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한 겁니다. 3년만 살고 팔면 되지 않냐. 3년 지나면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거니까는 너 손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대출해주면서 은행 이자를 엄청나게 챙기고 그 은행 이자 덕분에 재무제표가 좋아지니까는 경영진들은 엄청난 성공수당을 받은 거죠. 이러한 은행의 탐욕 때문에 은행들이 부실해지는데요. 이렇게 은행들이 부실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내일신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차근차근 뒤를 밟고 있는 스페인을 보자. 부실 채권이 급증한 은행을 살리기 위해 150조 원의 구제금융이 투입되었지만 하우스푸어에게는 한 푼의 지원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향후 하우스푸어가 될 국민들이 세금을 모아 은행을 구제하는 데 쓰인 150조 원을 갚아야 할 판이다. 4년 전 미국의 상황도 똑같았다. 무리한 대출로 파산에 직면한 은행들에게 1,000조 원을 쏟아부으면서도 수천만 가구가 넘는 하우스푸어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아주 부조리한 상황이죠. 은행이 사람들에게 투기 심리를 조장해서 대출을 받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은행 이자에 대한 성공보수나 수많은 이익들을 갈취해왔으면서 뒤늦게 나중에 부동산 문제가 터지자 은행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은행만 살리고 하우스푸어들은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우스푸어가 될 사람들이 정부가 은행을 살리기 위해 쓴 돈을 물어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이 은행이 대다수 국민을 위한 은행인지 아니면 소수 주주들만을 위한 은행인지를 잘 구분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일신문에서는 아직 한국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나 스페인 사태처럼 최악의 상황은 오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은행의 주가는 높은 수준이고 주식시장에는 돈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은행이 맘만 먹으면 그 돈을 은행 자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 자본이 충분하면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국민들의 세금을 은행 구제에 쓰지 않고 하우스푸어를 돕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하우스푸어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공감이 가는 기사인데요. 사실 IMF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IMF의 원인이었던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도 이와 비슷한 구조였는데요.
A라는 기업이 자신의 자산 가치가 100억밖에 없는데도 120억가량의 기업을 갖다가 인수했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갖다가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B라는 기업을 인수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 C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 C라는 기업을 인수할 때 또 자신들이 아까 인수했던 B라는 기업을 담보로 했죠. 그리고 C라는 기업을 인수한 뒤에 또 D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 D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C라는 기업을 갖다가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였죠. 이런 식으로 계속 담보대출을 늘리면서 기업들을 늘려서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별다른 기업 경쟁력이 없는데도 계열사가 20개, 30개가 넘는 기업들이 수두룩했죠. 이거는 명백하게 기업과 은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그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대출을 해줬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은행이라면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된 기업은 연대보증 형태이기 때문에 한 기업만 무너져도 도미노처럼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해줘서 IMF 사태가 터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IMF 발생으로 발생했던 부실채권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 자금을 마련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미 한번 부정부패로 망했던 금융기관들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행들이 국민을 위해 정말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국민들의 투기를 조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은행의 탐욕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두 손을 놓고 있죠. 오히려 MB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투기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탐욕을 항상 경계하고 막아야 되며 이 문제가 터졌을 때도 이 탐욕을 부린 은행을 도울 게 아니라 국민인 하우스 푸어를 직접적으로 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7월 9일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9월 말부터 이런 그 하우스 푸어 해결 대책을 갖다가 공약으로 내놓겠다고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공약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던 거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도 참 매우 좋은 기사입니다. 누가 하우스푸어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흔히 하우스푸어라고 하면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일컫는다. 이 정의는 다주택 소유 가구까지 포함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로 돈 빌리는 것이 무리한 것이고 어느 정도로 사는 것이 빈곤한 것인지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우스푸어 문제를 부풀릴 가능성이 높다. 하우스푸어의 정의부터 명확하게 해야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기사를 시작하는데요. 정말 맞는 말이죠.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정말 아파트를 막 10채, 20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무리하게 아파트를 사느라고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나도 하우스푸어라 그러면은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투기꾼이죠. 하우스푸어는 정말 1가구 1주택자인데 그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대한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라고 정의해야겠죠. 통계청의 2010년 가계금융조사를 활용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우스푸어를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고 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부담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10% 이상인 가구로 정의할 경우 2010년 하우스푸어는 108만 4천 가구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총 1691만 7천 가구 중 주택보유 가구는 1070만 5천 가구인데 주택보유 가구 중 10.1%가 이와 같은 하우스푸어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약간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10% 이상 가구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가처분 소득이란 거는 저축 또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자신의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과금이나 이런 거 다 내고 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이 대비 원리금 비중이 10%라는 거는 이제 원리금은 매달 내는 이자와 그 다음에 원금이죠. 근데 만약 내가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원리금 비중이 10% 이상이면 10만 원 이상인 걸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우스푸어로 규정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을 했을 때 108만 가구가 하우스푸어라고 합니다. 하우스푸어 가구의 평균 재무 구조를 보면 부채는 약 8,900만 원이다.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은 246만 원이고 원리금 상환액은 102만 3천 원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 무려 41.6%에 이른다. 이 정도는 돼야 이제 하우스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246만 원이라 그러면은 아마 한 4, 5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가정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이 중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102만 원이라는 거는 약 1억 정도의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금 상환 능력을 조사한 결과 하우스푸어 중 61.2%는 대출 계약 기간 내 상환이 가능하지만 30.4%는 기간 연장 시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8.4%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기사 내용만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지금 하우스푸어라고 규정한 가구 중 61%는 그냥 놔둬도 별 문제가 없는 가구라는 것입니다. 대출 계약 기간 내에 상환이 가능하지만요. 약 30.4%는 기간 연장 시 상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들의 경우는 기간만 연장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8.4%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들이겠네요. 이들 8.4%의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이런 해결 방법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대로 분석을 하고 나니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편 하우스푸어 108만 4천 가구를 소득별 수준으로 나눠보면 저소득층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25.6%에 불과하다. 즉 하우스푸어의 대다수는 중상위 소득계층인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살만 하니까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이제 부동산을 샀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무리한 대출로 인해서 지금 하우스푸어가 됐다는 것이죠. 하우스푸어의 대다수는 중상위 소득계층이고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유동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원리금의 현재 가치는 유지하되 상환 기간과 조건을 조정하면 된다. 이게 지금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쭉 내용을 보고 나니까는 8.4%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사람들을 제외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중상위 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니까는 상환 기간과 조건을 조금만 조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뭐 정부가 이걸 집을 매입해서 뭐 일부러 갖다 임대 놓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 없이 대출 기간을 좀 연장해주고 뭐 이자를 약간 조절해주는 정도면은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결 방법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를 새누리당이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은행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원금 회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은행에는 큰 타격이죠. 그리고 은행 이율을 갖다가 조정해주는 건 역시 은행에는 타격이고요. 우리나라 은행은 절대 자기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우스푸어 문제가 생긴 거는 은행들의 책임이 많기 때문에 은행 역시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 이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원래 제가 그 보수 메이저, 진보 메이저, 보수 마이너, 진보 마이너 이렇게 좀 네 가지 분류된 언론사들의 기사를 다 소개하는 편인데요. 그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보수 마이너에는 제대로 된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부분 다른 언론사들에서 한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정도의 기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보수 마이너는 패스를 하고 그 진보 마이너인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푸어 근본해법은 저금리 장기 상환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정말 좋은 기사라 제가 정말 동감하는 기사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들이 DTI를 적용받을 때 현소득의 10년간 예상소득을 추가로 반영해 최대 25%까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요. DTI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 아까 설명드렸죠. 자신의 소득 대비 그 갚아나갈 수 있는 대출 비율을 따져서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이상의 비용은 대출을 할 수 없게끔 규제하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정부가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대출 범위에서 25% 초과하는 만큼의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우스푸어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이 그 갚아나갈 수 있는 그 돈보다 25%를 더 대출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그 25%에 대한 부담이 계속 축적되면은 결국에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책은 결국 하우스푸어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해서 DTI 규제를 적용했을 때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아파트를 사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맞벌이 부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는 니들이 무리하게 대출해서 지금 버블이 잔뜩 낀 아파트를 사라 이겁니다. 가구주가 아닌 취업자 333만 명에 무주택 가구주 276만 명까지 합치면은 20, 30대 취업자 중 최대 609만 명이 DTI 규제 완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규제 완화 대상들에게 25% 혜택을 줬을 때 늘어나는 대출 총 한도는 221조 원이라고 합니다. 221조 원의 부실 채권을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집값을 안정시킬 터이니 하우스푸어 등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란 이야기다. 전형적인 아랫돌을 빼서 윗돌 개기식의 처방이고 가계부채 문제를 더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라고 이제 미디어오늘은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집값에 아직 거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 없는 젊은 층이 대출을 크게 늘려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현실성도 떨어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버블이 심한데 25% 더 대출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무리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국가한테서 사기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MB정부가 지금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결책 말고 정말 직접적인 해결책을 내라고 말합니다. 중산층이면서 하우스푸어인 가구의 부채 문제 해결이 어렵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에 비해 워낙 크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고 장기 상환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이 클 터인데 그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 지금의 하우스푸어 문제는 과도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책임이 크므로 금융기관이 떠안아야 한다.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익 악화와 손실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자, 예금자, 채권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하우스푸어 문제를 금융기관이 원리금 상환 기간을 갖다가 늘리고 이율을 낮춰서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손해는 모두 금융기관이 감수하면서요. 진보 마이너적인 사실은 발언인데요. 이게 맞는 말이지만 저는 조금 미디어오늘과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하우스푸어 문제는 3자의 책임이 큽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 정책과 DTI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정부의 정책을 이용해서 과도한 대출을 일삼은 금융기관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부동산 버블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더 큰 이익을 보겠다고 혹은 제대로 파가지 못한 채 집을 산 하우스푸어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은행, 하우스푸어 모두 각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모두 각자가 나눠지는 게 맞는 것이죠. 하우스푸어의 경우는 이미 원리금 상환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저하되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책임은 정부와 은행이 나눠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은행의 경우는 자신들이 과도한 대출을 했으니 대출 상환 만기를 갖다가 2배 이상으로 늘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우는 이제 정부가 이런 투기를 조장한 책임이 있으니 은행과 함께 이제 하우스푸어가 부담할 이자의 일부분을 정부와 은행이 공동 부담으로 낮춰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우스푸어가 부담하는 이자의 20%는 은행이 부담해서 낮추고 그리고 남은 20%는 정부가 부담해서 낮춰서 지금 하우스푸어들에게는 60% 수준의 이자만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기간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려서 하우스푸어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것이죠. 이렇게 3자가 같이 책임을 져야 도덕적 해이 현상도 줄어들고 이런 하우스푸어 문제도 직접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연리 6%의 대출일 경우 2억을 대출받은 사람이 지금 한 달에 264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264만 원은 정말 부담하기 힘든 금액이지만 여기서 대출 기간을 갖다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줄 경우에는 원금 상환액이 168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자를 갖다가 매달 100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요. 이걸 갖다가 40%를 갖다가 은행과 정부가 부담해서 줄여준다면은 6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84만 원에 60만 원 더하면은 144만 원입니다. 이렇게 매달 268만 원을 갚아나가던 사람에게 144만 원만 갚아나갈 수 있게끔 원리금을 갖다 낮춰준다면은 이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들 스스로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새누리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부어가지고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갚아준 다음에 그걸 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5% 정도의 이자만 받고 이러는 거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은행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합니다. 이 문제는 3자가 모두 각자의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우스푸어인 국민과 정부와 은행이 사이좋게 서로 책임을 분담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님이나 문재인 후보님이
이런 그 해결 방안을 좀 공약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매우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그 와닿는 내용이라서 좀 생각보다 좀 방송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아주 또 말도 안 되는 왜곡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왜곡 보도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9월 20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안 후보 고교 때 경남고 최동원 경기 봤다는 강연 논란이라는 제목 기사입니다. 이 논란이란 말 정말 조중동이 좋아하죠. 안 후보는 지난 5월 30일 부산대 강연에서 고교 시절 야구장에 강제로 응원을 따라갔는데 상대편 투수가 최동원 선수였어요. 그때 최동원 선수가 공을 너무 잘 던져서 잘 던지면 야유하고 실투하면 좋아서 박수치고 그랬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두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고교 재학 기간과 그 최동원 투수의 고교 재학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서 안철수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977년 부산고등학교에 입학해 1980년에 졸업했고 최동원 투수는 경남고에 1974년에 입학해 1977년에 졸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최동원 투수는 77년에 졸업했고 안철수 후보는 77년에 입학했으니까는 맞지 않다는 거죠, 기간이. 우리가 졸업은 2월에 하고 입학은 3월에 하니까는 뭐 만날 일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 고교 시절에는. 이렇게 그 조선일보 기사만 보면은 정말 고교 그 재학 기간이 맞지 않는데 그 학교에 강제로 응원 가서 최동원 선수의 공 던지는 모습을 봤다는 안철수 원장의 말씀이 정말 거짓말 같죠. 그런데 이거는 이 자체가 아주 악의적인 왜곡 보도입니다. 왜냐면은 조선일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보도했기 때문이죠. 2009년 6월 17일자 스포츠조선 기사인데요. 프로야구 이전에 열렸던 야구 대제전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경북고, 광주일고, 경남고, 서린상고 등 고교 야구를 보면 특히 전통의 강호들의 경기를 접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한다. 만약에 현재 활약하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 제각기 모교의 옷을 입고 경기를 해 고교 최강팀을 뽑는 대회가 열린다면 어떨까? 그런데 실제로 프로야구가 태동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야구 축제가 벌어진 일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1979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제1회 야구 대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79년이면은 최동원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안철수 원장님은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이죠. 기사에서는 뭐 어떤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경남고와 부산고, 동양의 맞수가 벌인 준결승. 마운드는 최동원이 굳건히 지켜준 덕에 부산고를 4대1로 꺾고 경남고가 결승에 진출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철수 원장님이 강제로 끌려가서 그 봤다는 경기가 바로 최동원 선수가 마운드를 굳건히 지켜서 경남고가 승리했다는 바로 그 부산고와 경남고의 경기인 거죠. 이 내용이 조선일보가 보도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이런 내용을 보도했으면서도 안철수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안철수 후보와 최동원 투수의 고교 재학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런 악의적인 왜곡 보도는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방송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있으면은 빠짐없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